안녕하세요. 데이터 통신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뭘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잠깐 칠판을 뽑아서 잠시 처음 시작하는데 광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광고 한번 보시죠. 여러분의 후원이 더 좋은 동영상을 만드는데 초석이 됩니다. 후원 계좌 새마을금고 여기로 입금해 주시면 되고요. 후원하실 때 입금 통장 표시 내용에 후원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꼭 입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후원이 힘드신 분은 동영상 보시는 중에 광고가 나오는데, 광고를 꾹 한번 클릭해 주시는 센스를 발휘해 주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어디를 배웠냐면, 이때까지 지금 이게 데이터 통신 이 방식이 이렇게 OSI 7계층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OSI 7계층이 7개의 계층이잖아요. 밑에가 물리적 계층이죠. 물리적 계층이고, 이게 피지컬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게 데이터 링크 계층. 그 계층. 그 다음에 오늘 배울 게 네트워크 계층이죠. 그 다음 배우는 게 이제 그 전송 계층이라 해서 트랜스포트.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TCP, UDP, 이게 IP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음에 세션 계층이고, 그 다음에 프리젠테이션,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7계층이잖아요. 그래서 물리적 계층에서 우리가 라인에 대해서 배웠고, 트위스트 페어 이런 것들 배웠고, 광선 이런 것들 배웠잖아요. 물리적 계층.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에서 이제 보내는 방식, 뭐 동기식이냐 비동기식이냐 뭐 이런 것들 배웠잖아요, 이때까지.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네트워크 계층, IP 계층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물리적 계층에서 그 보내는 데이터 이름이 비트였죠. 예, 기억하시죠? 데이터 링크가 있고, 네트워크에서는 이게 패켓이고, 데이터 링크는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아, 프레임이었죠. 프레임.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패켓을 배울 거예요. 패켓. 데이터 링크에서는 프레임이란 말을 자주 썼고, 이제 네트워크 계층으로 넘어왔으니까 이제 패킷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배우는 부분이 이 네트워크 파트거든요. 이 부분 배우니까 이제 이게 진짜 진정한 네트워크죠. 네. 그래서 이 네트워크 부분도 데이터 링크의 어떤 뭐 기술들 같은 게 다 나오고요.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또 네트워크 계층에서 쓰는 이제 기술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거죠. 자, 우리가 배우는 게 이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오늘부터 배우는 게. 자, 그래서 먼저 데이터 해선망에 대해서 한번. 데이터 해선망. 그래서 데이터 해선망의 네트워크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부분이 네트워크입니다. 이제부터.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데이터 링크는 끝났고 이제 네트워크 부분을 배우는 거죠. 자, 데이터 해선망에 보면 네트워크 해선망이 크게 교환해선과 전용해선이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 한국말은 좀 비슷해서 이해가 힘든데, 교환해선하고 전용해선이 있고요. 예, 전용은 회선을 전용으로 사용한다는 거고, 교환해선은 회선을 공유한다는 거죠. 쉐어하는 거죠. 라인을 쉐어하고 라인을 독점하는 거죠. 얘는 그냥 올리라고 써야 되나? 이렇게 쓰고, 그래서 이제 전용에서는 이제 포인트 투 포인트, 멀티 포인트, 멀티 드랍. 멀티 포인트랑 멀티 드랍이랑 좀 비슷한 건데,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교환해선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인데, 이제 직접 교환 방식과 축적 교환이 있습니다. 축적 교환은 우리가 알겠지만 저축한다는 거죠. 저축을 하려면, 데이터 저축을 하려면 버퍼가 있어야 되죠. 버퍼. 직접 교환은 뭐 버퍼 없이 바로 이제 교환할 수 있다는 거죠. 버퍼를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를 바로 교환할 수 있다는 거죠.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버퍼가 있다는 것은 속도가 느리니까, 두 회선 간의 속도가 느리니까 버퍼를 통해서 저축시켜 놨다가 이제 보내는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직접 교환 방식에는 회선 교환. 우리 전화기 사용하시면 돼요. 전화기. 그래서 회선 교환에는 SDS, TDS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축적 교환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 네트워크는 인터넷이죠. 인터넷. 그래서 인터넷에서 쓰는 그 데이터 해선망이 어떤 부분이냐면 축적 교환이죠. 축적 교환. 이 부분이 키포인트죠. 인터넷에서는 이 부분. 아시겠죠? 그래서 메시지 교환 방식이 있고 패킷 교환 방식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 교환 방식은 우리가 메일을 전송하는 방식이고, 패킷 교환이 우리가 진정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교환 방식이죠. 그래서 패킷 교환에서 가상회선이 있고 데이터그램이 있습니다. 가상회선은 이제 가상으로 회선을 그 경로를 설정하는 거. 경로 설정인데, 경로를 가상으로 설정하느냐? 아니면 데이터그램처럼 경로를 가상으로 설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알아서 설정하느냐? 알아서 설정하느냐? 이거죠. 우리 인터넷에서 쓰는 것은 거의 이제 데이터그램, 우리가 쓰는 게 데이터그램을 쓰고 있고, 가상에서는 그 회사에서 인터넷망을 어떤 특정 부분을 나중에 설명도 할 건데, 인터넷 보면 내 컴퓨터가 있고 내가 가고자 싶은 타겟이 있죠. 이렇게 컴퓨터가. 그럼 인터넷망은 상당히 무수한 망으로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무수히 많은 그 A에서 B 지점을 가려고 할 때 무수히 많은 공간, 그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있죠? 그 가상에서는 미리 이제 라인을 정해놓은 거죠. 이쪽으로만 가라고. 이쪽으로만 가, 이쪽으로만 가, 이쪽으로만 가. 이게 가상회선이고, 데이터그램은 이 라우터들이, 이게 라우터거든요. 라우터들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것들을 서로 계산을 해서 그쪽 길로 정해주는 거죠. 딱 봤는데 라우터가 이쪽으로 가는 게 빠르겠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빠르겠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빠르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보낼 때는 상황에 따라서 교통 상황에 따라 틀려지잖아.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는 게 빠르겠어. 이쪽으로 가는 게 빠르겠어. 이쪽으로 가는 게 빠르겠어. 이쪽으로 가는 게 빠르겠어. 이렇게 그때 틀리는 게 이제 데이터그램. 진정한 인터넷에서 쓰는 방식이죠. 데이터그램이. 아시겠죠? 축적 교환 중에서 패킷 교환 중에서 두 개가 있는데, 우리는 이게 잘못 그렸구나. 이렇게 해서 데이터그램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이렇게 이 밑으로 가면 안 되는데 이게 들어가는데, 이건 수정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데이터그램이 진정한 우리가 인터넷이시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교환에선 직접 교환, 회선 교환에 대해서, 전화기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회선부터죠. 전용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전용회선에는 포인트 투 포인트, 멀티 포인트, 또는 이게 멀티 드랍도 같은 말이죠. 멀티 드랍. 두 개 이상의 단말기가 A, B 단말기가 점대점 방식으로 통신회선이 항상 고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회선입니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죠. 이렇게. 통신장치와 통신회선을 많이 사용하므로 비경제적이지만 고속의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고, 다이렉트로 연결됐으니까 속도가 빠르죠. 그리고 전송 오류가 적고, 그렇지만 이 두 개만 쓸 수 있으니까 비경제적이죠. 인터넷은 무수히 많은 노드들이, 우리가 A, B를 노드라고 지칭하잖아요. 노드. 컴퓨터. 노드가 컴퓨터란 말이죠. 컴퓨터. 인터넷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노드들이 있어요. 맞죠? 그 노드들이 그 라우터를 통해서 경로를 설정합니다. 어디로 갈지, 이쪽으로 갈지 경로를 설정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목적지인 B를 가는데, 이게 축적 교환 방식인데, 이 방식은 그러지 않고 그냥 라인이 한 개로 딱 연결되어 있어요. 이쪽으로만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무슨 많은 것들이 그 회선을 공유하면서 쓰니까 경제적이죠. 그리고 얘는 이 두 개만
이 하나의 선을 공유하니까 비경제적이죠.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n개의 통신회선의 수는 이런 말이죠. A, B, C, D일 경우에 라인이 몇 개가 돼야 되느냐. 그 전용회선이 있을 때는. 그래서 n 3개, 3, 3-1, 2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2가 되니까 3이 6. 그래서 3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라인 수가 몇 개냐. 1대1로 연결되기 위해서 라인이 필요한 라인 수가 몇 개냐. 구할 때 식이 이거예요. 이렇게 구하면 3개죠. 이렇게 3개. 예,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특징을 정리해 보면 전용회선 방식의 특징은 전용회선은 송수신 상호 간에 통신회선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방식이다. A하고 B가 항상 연결되어 있는 방식이죠. 지금 우리 그런 방식이고, 전용회선의 연결 방식에는 송수신 측이 1대1 독립적으로 연결하는 점대점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과 하나의 공유된 통신회선의 여러 대의 단말기들을 연결하는 분기회선 멀티포인트 멀티드랍 방식이 있다. 두 개의 방식이죠. 포인트 투 포인트, A하고 B하고 포인트 투 포인트. 이건 뭐 대통령,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의 한 라인을 보시, 한 라인, 이런 것들. 뭐 이건 돈보다도 이 정보가 더 비밀이 더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 그렇겠죠. 예, 멀티포인트는 멀티드랍은 아시겠지만 버스 형태죠. 라인이 하나인데 여기 노드들이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 형태. 라인은 하나지만 이렇게 그렇게 A 이렇게 여러 개가 같이 공유하는, 이게 좀 경제적이죠. 이렇게 1대1로 있는 것보다 라인이 하나인데 이제 서로가 이 라인 하나에 공유하는 거죠. 예. 전송 속도가 빠르고 전용회선은 전송 오류가 적고 사용 방법이 간편하고 업무 적용이 쉬우며, 사용 방법 간단하겠죠. 뭐 통신 뭐 보내는데 어떻게 뭐 어렵겠어요? 그냥 바로 보내면 되는데, 업무 적용이 쉬우며 전송할 데이터 양이 많고 회선의 사용 시간이 많을 때 효율적이다. 고장 발생 시 유지 보수가 유리하다. 뭐 이런 점식. 그래서 점대점 포인트 투 포인트, 중앙 컴퓨터와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연결하는 방식. 중앙 컴퓨터 얘들이 단말기들 1대1로 다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중앙 컴퓨터와 단말기 간 언제든지 데이터 송신이 가능하다. 왜? 라인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용회선 또는 교환회선에서 사용한대요. 이건. 네. 망 연결 형태 중 성형 구성 시 사용한다. 이건 성형. 이게 별명이잖아요. 그래서 성형, 스타, 성형, 네트워크. 이때 사용하는 게 포인트 투 포인트라는 거죠. 멀티드롭, 멀티포인트. 여러 대의 단말기들은 하나의 통신회선에 연결하는 방식, 버스. 전용회선을 사용한다. 망 연결 형태 중 버스형, 아시겠죠? 버스. 멀티드롭에 사용하는 터미널은 주소 판단 기능과 데이터 블록을 일시 저장할 수 있는 버퍼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건 1대1이지만 엄밀히 말해서 1대1은 아닐 수도 있겠죠. 이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가 데이터를 보내면 라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버퍼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A, B, C인데 A, B, C한테 보낼 때 잘 보내야 되잖아요. C한테 보내야 되고 B하고 A, B, C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링크에서는 맥이라는 주소를 사용하죠. 맥이라는 주소. 맞죠? 데이터 링크에서 맥을 쓰고 IP, 네트워크 계층에서는 IP를 쓰죠. IP. 아시겠죠? IP. 주소 판단 기능. 뭐 이런 것도 써야 되는 거죠. 멀티드랍 선로에 연결할 수 있는 단말기 수를 결정하는. 그래서 여기에 단말기를 몇 개 붙일 수 있는지 그걸 결정하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죠. 선로의 속도, 단말기에 의해 생기는 교통량,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것이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처리 능력, 각 하드웨어들이 처리 능력들. 이건 그냥 그래서 데이터 전송은 폴링과 셀렉션에 의해 수행된다. 멀티드랍, 멀티포인트는 폴링과 셀렉션에 의해 수행된다.
폴링과 셀렉션. 폴링은 데이터 통신에서 컴퓨터가 단말기에게 전송할 데이터의 유무를 묻는 방식이고, 셀렉션은 멀티 포인트 방식에 있어서 중앙 컴퓨터가 주변의 터미널로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수신 측 터미널의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자, 이게 보면 그 선택은 컴퓨터가 단말기한테 뭘 보낼 때, 폴링은 단말기가 컴퓨터한테 뭘 보낼 때, 폴링하고 선택 틀리죠. 근데 폴링은 단말기가 보낼 수 없고, 그 컴퓨터가 보낼 수 있는 단말기가 있는지를 먼저 물어본 후에 보낼 단말기가 있으면 컴퓨터가 승인해 줘야지만 단말기가 데이터를 보내줘야 된다. 이 폴링 알겠죠? 자, 선택은 컴퓨터가 얘한테만 보내줄 수 있는 거고, 라인이 공유되어 있기 때문에 세 개에 다 보내줄 수도 있죠, 한꺼번에. 아시겠죠? 이게 셀렉션. 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전용 회선이 끝나고 이제 공중 교환 회선 스위치드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있나? 이 부분을 하는 거죠, 교환 회선. 처음에 전용 회선 다 배웠죠, 전용 회선. 이 부분을 배웠고, 이제는 교환 회선을 배울 거예요. 교환 회선은 회선 교환이 있고 전화기. 그 다음에 축적 교환 방식에는 버퍼를 사용하는 축적 교환, 버퍼. 메시지 교환, 이메일. 패킷 교환 있죠. 이메일과 메시지 교환과 패킷 교환의 차이점은, 메시지 교환은 데이터를 한 번에 보낸다. 데이터를. 패킷 교환은 이 데이터를 여러 개의 블록으로 쪼개서 보낸다. 이게 틀린 거죠. 그리고 이 부분 틀렸죠. 이게 데이터그램이죠.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회선 교환 배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 교환 회선 방식. 송신기의 단말기에서 송신한 데이터를 교환기가 식별하여 수신 측에 있는 해당 단말기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전용 회선에 비해 고속 전송과 전송 데이터 품질은 보장할 수 없지만 저속이라는 거죠. 에러 날 수 있고, 그래서 에러 제어를 해야 되고, 통신 장치와 회선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이다. 맞죠? 한 회선에 여러 개의 노드들이 연결될 수 있죠. 경제적이죠. 공중 회선 방식의 특징, 교환기에 의해서 연결되는 방식이다. 교환기에 의해서. 전용 회선에 비해서 전송 속도가 느리다. 전송할 데이터 양이 적고 회선 사용 시간이 짧을 때 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인터넷 생각하세요. 그 많은 사용자들이 그 한정된 자원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짧고 빨리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전용 회선과 교환 회선을 비교해 보면, 회선을 독점하여 사용한다. 전용 회선은. 회선을 여러 개의 컴퓨터가 공유한다. 교환 회선. 회선 설치 및 사용 비용이 비싸다. 그렇죠. 회선 설치 및 사용 비용이 저렴하다. 회선 사용 효율이 낮다. 뭐 두 개만 사용하니까. 회선 사용 효율이 좋다. 엄청나게 많은 노드들이 한정된 자원을 쓰니까 좋죠. 통신량에 관계없이 고정 비용을 낸다. 뭐 자기가 그걸 쓰니까 다 비용을 부담해야 되겠죠. 통신량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 우리 같은 경우 데이터 통신 쓸 때마다 통신비가 틀려지잖아요. 데이터의 전송량이 많을 때 유리하다. 맞겠죠. 그래야지 돈 낸 값을 하니까. 우리는 쓴 만큼 돈을 내기 때문에 적을 때 유리한 거죠. 전송 속도가 빠르다. 1대1로 돼 있으니까. 전송 속도가 느리다. 엄청 많은 노드들이 사용하니까, 컴퓨터들이 사용하니까. 전송 품질이 좋다. 좋죠. 전송 품질이 나쁘고 오류가 발생한다. 그 많은 패킷이 왔다 갔다 하니까 같은 회선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교환에서는 다른 회선 사용할 수 있다. 라우터를 통해서. 경로 선택. 경로 선택 기술이 필요 없다. 뭐 회선이 정의가 됐는데 뭐 경로 선택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여기만 보낼 건데. 이건 경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많은 경로 중에서 어떤 경로로 갈 것인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통신 범위가 제한적이고 통신 범위가 넓다. 뭐 이건. 자, 데이터 교환 방식. 이제 들어가요. 이제 이 두 개를 이제 배울 거예요. 교환 회선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교환 방식에는
소음수신층 간의 통신회선을 교환기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접속주 기준은 회선 교환 방식과 교환기의 임시 기억 장치를 이용하는 축적 교환 방식이 있다. 회선 교환 방식. 물리적으로 접속시켜주는 회선 교환 방식과 교환기의 임시 기억 장치를 이용하는 축적 교환 방식이 있다. 자, 그래서 회선 교환, 전화기, SDS, TDS 이 부분을 배울 거예요. 직접 교환 방식. 아시겠죠? 직접 교환 방식, 회선 교환 방식, 전화 시스템. 음성 전화망과 같이 메시지가 전송되기 전에 발생지에서 목적지까지 물리적 통신회선이 연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화기. 데이터 링크에서 기억나나요? 회선 접속, 데이터 링크, 논리적인 접속. 이 물리적인 연결이 정보 전송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유지되는 교환 방식이다. 전화기를 생각하세요. 전화기. 경로가 확보되고 수신 측에 응답이 있는 상태라면 교환 방식 중 전판 지연이 가장 짧으며 실시간 통신이 가능한 방식이다. 하지만 데이터 전송 전에 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시간을 볼 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우리 전화기 링 울리고 따르릉 울리고 상대방이 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죠. 예. 특히 일반 전화 회선 교환 방식은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시간을 비교해 볼 때 교환 방식 중 가장 긴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자, A가 E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물리적인 라인들이 연결이 다 되어 있어야 되죠. 맞죠? 이렇게 있어야 돼요. 맞죠? 그리고 내가 전화번호를 연결을 해요. 전화번호를 연결하면 그 전화번호를 따라서 이 교환기들이 어디로 보낼지를 선택하는 거죠. 맞죠? 이 번호로 연락을 해서 이 번호들을 어디에 있는지 그 로드들과 연결시켜줘서 여기한테 이제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이제 논리적인 회선이 연결되죠. 이게 데이터 링크 연결, 회선 접속이죠. 네. 그런 다음에 상대방이 들면 이제 통화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방식, 회선 교환 방식. 회선 교환 방식은 크게 공간 분할 교환 방식. 서킷 스위칭은 스페이스 디비전 스위칭과 타임 디비전 스위칭으로 바뀐답니다. 아시겠지만 이 전화기는 옛날에 나왔던 산물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아는 것만 이제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저도 정확하게 회선 교환 방식 중에서 공간 분할 교환 방식과 시분할 교환 방식을 잘 알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선 교환 방식의 특징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보시죠. 데이터 전송 전에 먼저 물리적 통신회선 통한 연결이 필요하다. 일단 접속이 되고 나면 그 통신회선은 전용 회선에 의한 통신처럼 데이터가 전달된다. 연결 딱 되면 전용 회선이 되는 거죠. 두 사람 간에. 접속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나 일단 접속되면 전송 지연이 거의 없이 실시간 전송이 가능하다. 음성통신, 전화통화할 때 우리가 동시에 통화하는 거 느끼시죠? 예. 회선이 접속되더라도 수신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데이터 전송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물리적 접속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전화번호를 연결했을 때 상대방이 전화기를 연결해야 되는 거죠. 논리적인 접속, 데이터 링크 접속. 예. 근데 상대방이 안 받으면 전송이 불가능하죠. 예, 그 말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전송이 필요한 전체 시간이 축적 교환 방식에 비해 길다. 대기 시간 이런 것들이겠죠. 접속된 두 지점이 회선을 독점하기 때문에 접속된 이외에 다른 단말기는 전달이 지연된다. 그냥 옛날에 나왔던 거라고 생각하시고, 예. 두 명이 통화하고 있을 때 다른 데서 통화가 들어오면 물론 요즘엔 받을 수 있지만 옛날엔 받을 수 없다. 지연해야 된다. 끊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이겠죠. 일정한 데이터 전송료를 제공하므로 동일한 전송 속도가 유지된다. 확립과 단절 절차가 필요하다. 데이터 링크 파트에서 배웠죠. 한 번 더 리마인드 할까요? 먼저 물리적 회선이 접속돼야 되고 데이터 링크 설정이 돼야 됩니다. 전화번호를 입력을 하면 내가 어느 애하고 통화를 할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 사람하고의 통신로가 설정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메시지 전송, 데이터 링크 해제, 해선 절단,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자 이제 전화기인데 공간 분할 교환, 스페이스 디비전 스위칭, 타임 디비전 스위칭, TDS, 이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저도 이 부분 잘 몰라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어렵죠. 그리고 뭐 우리가 시간을 들인 만큼 뭐 그렇게 큰 점수를 획득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일반 전화 해선 교환에 사용되는 방식, 우리가 전화에 사용되는 방식이 스위칭 방식인데 그 중에서도 공간 분할 방식이랍니다. 예. 기계식 접점과 전자교환기의 전자식 접점 등을 이용하여 교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음성 전화용 교환기가 이에 속한다. 두 단말기 간의 경로가 공간적으로 분할, 크로스바 스위칭, 공간적으로 분할, 크로스바 스위칭 되는 방식으로 두 단말기 사이에 신호를 전송하는 교환기가 필요하고, 이 교환기를 거친 물리적인 경로가 설정되는 방식이다. 즉 교환기를 거쳐야만 두 대의 단말기가 1대1로 연결된다. N개의 전화기가 있고 받는 측이 M개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게 연결이 안 됐어요. 연결이 안 돼 있고 우리가 전화번호 입력을 하면 이제 크로스바 스위치를 해서 얘가 전화를 해서 얘한테 간다면 이게 교환기예요. 해선 교환기. 얘가 공간적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얘가 이렇게 연결되고 얘가 3번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2번으로 연결하고 싶으면 얘가 이렇게 들어오면 이 교환기가 전화번호를 따라서 2번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거죠. 이게 크로스바 스위치. 이렇게 해야지만 연결된다는 거죠. 해선 교환기.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음성 전화기 스페이스 디비전 스위칭 방식이죠. 이건 알고 있는 방식이잖아요. 이렇게 연결해 준다는 거. 우리 옛날에 교환원이 전화가 오면 몇 번, 옛날에 이 영화를 보시면 옛날에 40년대 뭐 이런데 30년대 전화가 오면 교환원이 있었죠. 교환원이 몇 번 연결할까 하면, 그러면 그 스위치 되는 이 바 같은 것을 그 공간에 넣어주면 이쪽으로 연결돼서 그 두 개의 해선이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서 통화가 되는 거죠. 물론 상대방이 들어야지만 데이터 링크 해선이 접속되지만 물리적으로 그렇게 연결해 주는 방식이었죠. 이 방식. 자, 크로스바 교환은 각 교차점상의 전기 마이크로 스위치를 이용하여 격자 내에서 M 입력과 M 출력을 연결한다. 자, 이게 크로스바 스위치를 좀 더 하면, 일본이 만약 얘한테 연결하려고 하면 이 부분의 격자가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스위치가 투 컨트롤 스테이션이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물리적으로 이 두 개가 연결되는 거죠. 아시겠죠? 2번하고 얘는 연결되려면 얘가 스위치가 되는 거죠. 딱 물리는 거죠. 그러면 2번하고 얘하고 연결이 물리적으로 연결돼서 통화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게 크로스바 교환이죠. 크로스바 스위치. 자, 다시 이제 특징을 보시면 기존의 음성용 전화 해선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서 간단한 저속 데이터 전송에 효과적이다. 본래가 음성용으로 데이터 통신을 위해서는 융통성이 좋고 오류율이 높다. 마찬가지죠. 예. 연결 접속 시간이 길고 고속 전송이 어렵고 속도나 코드의 변환이 어렵다. 이게 옛날 방식이니까 뭐 고속 전송이 어렵다는 거죠. 속도나 코드의 변환이 어렵다. 뭐 이 정도에서 넘어가죠. 예. 10은 알지. TDS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죠. 타임 디비전 스위칭 방식. 전자부품이 갖는 고속성과 디지털 교환 기술을 이용하여 다수의 디지털 신호를 10분할적으로 동작시켜 다중화하는 방식이다. 타임 디비전 모듈레이션 기억나시죠? 모듈레이션. 하나의 해선으로 전송하는 거죠. 타임 디비전, 시간 10분할 디비전. 이게 타임축이죠. 타임축이면 그 A가 이 시간에 보낼 수 있고 B는 이 시간에 보낼 수 있고 C는 이렇게 보낼 수 있죠. A, B, C. 타임 디비전. 이게 타임 디비전. 이게 시간축이죠. A를 보내고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지만 B를 보낼 수 있고, B가 지나야지만 C를 보낼 수 있고, D를 보낼 수 있죠. 이게 시간 분할이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보낸답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타임 디비전 모듈레이션, 목수하고 같잖아요. 목수. 맞죠? 여러 개의 신호를 하나로 해서 한 라인으로 보내는 거. 이거 목수. 이 방식이 타임 디비전 스위칭 방식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 좀 진보된 방식이죠. 전화기에서. 그래서 그 타임 디비전 그 스위칭 방식은 이런 방식인데, 타임 디비전 이렇게 보내는 거, 목수. 이건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개가 있죠. 이것도 두 개가. 그래서 TDM 버스 스위치 방식이 있고 TSI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있죠. TDM 타임 디비전 모듈레이션 버스 교환 방식, 버스 스위칭. 버스가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버스가 하나의 라인에 여러 가지 노드가 붙어 있는 게 버스잖아요. 맞죠? 이거 아시죠? 한 전송회선을 시간으로 분할해. 시간으로 분할한다는 것이 뭐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보내는 거죠. A 보내면 그 다음 B를 보내고 C를 보내고 D를 보내고, 이렇게 동기냐 비동기냐 이런 거 방식으로 주로 동기식 TDM 버스 교환을 사용합니다. 동기식입니다. 동기식. 비동기식이 아니라 동기식이래요. 보낼 데이터가 없어도 할당되는 게 동기식이죠. 예.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면 이 TDM 버스 방식인데, 이 컨트롤 유닛이 있어서 1번이 가면 3번으로 보내도록 돼 있어요. 3번으로. 1번이 가면 3번이 연결되도록, 2번이 가면 4번이 연결되도록, 3번이 가면 1번이 연결되도록, 4번이 가면 2번이 연결되도록, 이렇게 버스에 이 버스를 통해서 1번이 연결되면 이게 4번, 그러니까 1번이 연결되면 3번으로 가도록 이렇게 구동되어 있대요. 이게 이 이상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구동되어 있대요. TDM 버스가. 자, 두 번째는 시간 슬롯 상호 교환, 타임 슬롯 인터체인지 방식. 대부분 시간 분할 교환 방식이 채택하는 기술로, 이게 이제 시간 분할 교환 방식이 TSI를 선택하고 있대요. 타임 슬롯 인터체인지. 타임 슬롯 인터체인지. 전이중 동작을 위해 한 쌍의 슬롯을 교환함으로써 시간 슬롯 또는 채널에 동기화된 TDM열을 이룬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네임이 있는데, 컨트롤 유닛. 이게 아까 그 버스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버스하고. 버스 방식도 이게 있었는데, TSI는 시간 슬롯을 채널에 동기화된 TDM열을 이룬다. A가 들어갔어. 3번으로 가. A는 3번으로. C. 하여튼 이런 방식이래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다는 것만 알고 이 그림 보시고 한번 더 파고 드실 분이 있으면 한번 파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간 다중화 교환. 이것도 있어요. 이건 또 뭔지도 모르겠어. 그림도 못 찾았어. 타임 멀티플렉스 스위치. TSI 장치는 제한된 수의 접속만을 제공한다. 특히 액세스 속도가 고정되었을 때 TSI 크기가 커지면 지연은 더 커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많은 양의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식이다. TMS 가장 빠르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지만 시간 슬롯 상호 교환이 TDM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거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회선 교환 방식에서의 제어 신호의 종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감시 제어 신호, 슈퍼바이저리, 컨트롤 시그널, 서비스 응답 경보 및 휴지 상태 복귀 신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제어 신호이다. 즉, 상대편과 통화를 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의 이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해 알려준다. 즉, 전화를 할 때 상대편과 통신할 수 있는지의 전체적인 부분을 제어한다. 이게 전화기 할 때 감시 제어 신호입니다. 주소 제어 신호는 상대방을 식별하고 경로를 배정하고 상대편의 전화번호를 식별해서 상대편과 통화할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하는 작업을 한다. 통신망 관리 제어 신호. 통신망의 전체적인 운영, 유지, 오류 제어, 고장 수리 등을 위해 사용되는 제어 신호이다. 호호 정보 제어 신호. 호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송신자에게 제공한다. 현재 호의 상태 정보를 전화를 거는 사람에게 제공한다. 상대편과 통화하기 직전까지 전화에서 들려오는 모든 신호를 알려준다. 전화 가능음, 경보 확보음, 따르릉, 통화 중 등 현재 상태를 알게 해준다.
호정보. 자, 이번에 축적 교환 방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죠. 축적 교환 방식 있나? 없나? 교환 방식 없네. 그림을 하는 거. 제가 그림을 이번에 하는 게 축적 교환 방식이죠. 인터넷 아시겠죠? 네트워크에서 쓰는 방식. 이 방식은 두 가지가 있죠. 메시지 교환 방식과 패킷 교환 방식. 메시지와 패킷 교환 방식. 두 개의 차이점은 얘는 메시지를 한꺼번에 보내는 거. 얘는 메시지를 작은 블록으로 잘라서 이게 이제 패킷이죠. 네트워크 계층에서 보내는 데이터는 패킷이죠. 이게 패킷으로 나눠서 보내는 거죠. 그 중에서 이번에 메시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적 교환 방식이 뭔지 한번 해보죠. 해상 교환처럼 직접적으로 정기적인 연결은 없지만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기능이 있어 네트워크의 흐름이나 변화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통신 회선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인 통신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수히 많은 인터넷망이 얼마나 무수히 많아요. 정말 꼬이고 꼬였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통신 회선을 공통으로 사용하잖아요. 어느 누구나. 그리고 네트워크의 흐름이나 변화에, 여기 네트워크 이쪽이 교통량이 많아. 데이터가 많이 보내죠. 얘는 한가해. 그러면 이 라우터들이 이걸 판단해서 내가 보낼 데이터를 이쪽으로 보낸다는 거죠. 판단한다는 거죠. 이런 말이죠. 축적 교환은 전달되는 데이터가 축적 교환기에 일시적으로 저장되었다가, 뭐 라우터겠죠. 이제 축적 교환기 같은 거, 라우터를 쓰니까 라우터 같은 것들 전달되기 때문에 저장 시에 데이터를 변환시킬 수 있다. 아니, 버퍼가 있으니까, 버퍼가 있고 그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CPU가 있으면 버퍼의 내용을 바꿀 수 있잖아요. 뭐 IPv4를 IPv6로 바꿀 수 있는 거고, 맞잖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망이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그 망에 따라서 그 프로토콜이 틀릴 수도 있고, 그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축적 교환은 전송할 데이터 전체를 전송하는 메시지 교환, 전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를 작은 조각, 패킷으로 분할해 전송하는 패킷 교환 방식이 있다.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축적 교환 방식의 특징, 기억 장치를 사용한다. 버퍼, 호출자와 피호출자가 동시에 운영 상태에 있지 않아도 된다. 뭐 둘 다 뭐 전화기를 들어야지만 통화가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쏘면 내가 받으면 되는 거고, 데이터 전송량이 폭주하는 혼란을 피할 수 있다. 라우터가 경로 설정을 해서 혼잡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혼잡 제어. 데이터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부가적인 내용, 번호, 날짜, 시간 등을 추가할 수 있다. 프로토콜이 어떻게 규약됐냐에 따라서 뭐 프로토콜, 상대방한테 어떤 정보를 보낼 것인지 미리 약속된 그 포맷이 있잖아요. 그 포맷. 코드와 속도가 다른 단말기 간에도 통신이 가능하다. 다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속도가 느리면 느리게, 빠르면 빠르게. 그 다음에 내가 보낸 프로토콜을 이해할 수 없다면 이해할 수 있는 프로토콜로 변환해서 다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고, 이런 거죠. 통신 회선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통신 비용이 저렴하다. 전송 속도나 코드의 변화 및 전송 오류 정정이 가능하다. 공통 회선을 사용하고 충돌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내 데이터하고 다른 사람의 데이터가 충돌 발생할 수 있고,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오류 정정, 이거 해밍이죠. 우리가 배웠던 거 다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주로 쓰는 게 CRC고, 오류 검정하는 거 CRC고. 자, 첫 번째 메시지 교환 방식. 이메일. 하나의 메시지 단위로 축적, 전달, 저장되고 포워드한다. 방식에 의해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우리가 메시지를 올리면 메시지 서버에 그 데이터가 그 세이브 되죠. 저장되죠. 그리고 상대방에서 이메일을 읽어올 때 포워드 되는 거죠. 그쪽으로 보내주는 거죠. 데이터를 보내주는 거죠. 포워드 시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컴퓨터에서 그 메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메일 서버에 저장되고, 우선 저장되고, 그리고 그 사용자가 자신한테 온 메일을 확인하는 순간 그 사용자의 컴퓨터로 포워드 시켜주죠. 그 내용을. 맞죠? 스토어 앤드 포워드 할 때 데이터를 쪼개서 보내는 게 아니고 일시에 보낸다는 거죠. 데이터를 교환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전송 방법으로 전송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를 한 번에 전송한다. 따라서 빠른 응답을 요구하는 전송에는 부적합하다. 전송되는 전체 데이터는 전송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교환기에 임시 기억 장치에 기억되었다가 순서가 되면 차례로 전송된다. 메시지 교환 방식의 특징. 하나의 메시지 단위로 저장, 전달 방식에 의해 데이터를 교환한다. 각 메시지마다 전송 경로가 다르고 수신 주소를 붙여서 전송한다. 네트워크, 인터넷은 전송 경로가 항상 달라질 수 있죠. 혼잡을 피해서 다른 전송 경로로. 그래서 주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주소가. IP는 주소, 데이터 링크는 그게 있어야죠.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게 있어야 되죠. 교환 방식 중 전송 지연 시간이 가장 길다. 교환 방식 중 전송 지연 시간이 가장 길다. 한 번에 보내니까. 응답 시간이 느려 대화형 데이터 전송에는 부적합하다. 큰 데이터를 보내니까 그 보낸 중에는 통신이 안 되죠. 보낸 다음에 또 통신되니까. 수신 측이 준비가 안 된 경우에도 지연 후 전송이 가능하다. 서버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용자가 원할 때 보낼 수 있다는 거죠. 전송 코드와 속도가 다른 단말기끼리도 교환이 가능하다. 이건 인터넷의 특징이니까. 예. 자, 이제 패킷 교환 방식. 이게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인터넷. 자, 이제 이것도 두 개가 있잖아요. 데이터그램 방식과 데이터그램 방식과 또 하나 뭐 있었지? 가상회선 방식. 데이터그램 방식과 가상회선. 가상회선은 가상으로 회선을 하나, 경로를 하나 딱 설정해 놓는 거고, 데이터그램은 지가 알아서 경로를 설정하는 거죠. 라우터가 알아서 경로를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데이터그램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가상회선 이렇게 하는 것은 회사에서 그 회선을 하나 임대해서 그 회선을 자신의 회사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상회선을, 이런 거죠. 예. 메시지 교환 방식에서 장문의 메시지가 전송되고 있다면 긴급을 요하는 짧은 메시지는 앞선 장문의 메시지가 모두 전송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빠른 응답 시간을 제공하고 통신 회선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전송할 전체 데이터를 일정한 크기로 나누어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때 일정한 크기로 나누어진 데이터를 패킷이라고 한다. 사용자 메시지, 내가 이렇게 보낼 메시지가 있어. 그러면 일정한 블록으로 이 정도 길이로 이렇게 잘라서 패킷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헤더를 붙이는 거죠. 헤더에는 주소가 어드레스가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겠죠.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하는 게 패킷이죠.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쏘는 거죠. 큰 부분을 잘라서. 자, 패킷 교환 방식의 특징은 패킷을 일시 저장했다가 수신처에 따라 적당한 경로를 선택해서 전송, 스토어 앤드 포워드 하는 방식이다. 그게 이제 메시지 전송하고 같지만 얘는 패킷으로 잘라서 보낸다는 거죠. 적당한 경로. 이건 라우터가 경로를 설정하는 거죠. 라우터가. 자, 라우터는 무조건 IP 계층, 네트워크 계층이에요. 맞죠? IP는. 그 다음에 스위치. 이건 뭐예요? 이건 데이터 링크 계층이에요. 데이터 링크.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예. 자, 이거죠. 이 부분은 그냥 무조건 알아야 돼요. 그냥 스위치가 있고 라우터가 있어요. 자, 이거 두 개의 구분은 뭐냐면 이건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회사 또는 집. 그리고 얘는 다른 회사하고 연결해 주는 거. 라우터. 멀리 떨어진 애하고 연결해 주는 거. 집이나 회사 안에서 쓰는 게 스위치예요. 여기 컴퓨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해서 이 라우터로 쏴주는 거. 스위치.
이게 먹스잖아요. 여러 개의 정보를 받아서 하나의 라인으로 쏴주는 거. 이게 먹스잖아요. 스위치가 먹스 역할을 하죠. 이게 데이터 링크 계층이죠.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이면 무조건 스위치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IP라는 주소가 필요 없죠. 맥 주소가 필요하죠. 아까 기억이 안 나는데 맥 주소가 필요하죠. 여기서는 집 회사에서는 맥 주소가 필요하죠. IP 주소 필요 없죠. 물론 큰 데에서는 IP가 필요한데 뭐 작은 곳에서는 맥 주소만 가지고도 이제 이게 할 수 있는 거죠. 작은 곳에서는 맞죠? 맥 주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라우터는 이제 3계층이죠. 이게 2계층이고 2계층, L2계층, 3계층, L3, 3계층, 네트워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은 IP를 쓴다. IP 주소 203.10.128.35 이런 IP를 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집 밖을 벗어날 때는 라우터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하죠. 그때는 이 IP 값을 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라우터는 3계층, 스위치는 2계층. 이건 그냥 알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예. 그래서 음성 전송보다는 데이터 전송에 적합하다. 패킷 교환망은 OSI 참조 모델의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하고 패킷 전 터미널을 위한 DT와 DC 간의 접속 규정은 X.EO다. X.EO. 이게 패킷 전송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는 게 X.EO.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시험 문제 나오니까. 메시지를 작은 데이터 조각인 패킷으로 블록한다. 패킷망으로 전달할 수 있는 패킷의 최대 크기는 1024 비트, 2048 비트로 제한을 두고 있다. 패킷 교환 방식은 데이터 흐름이 많거나 교환기가 고장이 있어도 우회해서 전달될 수 있는 융통성을 존재한다. 우리 인터넷이 그렇잖아요. 얘가 연결되어 있는 게 얘만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얘한테도 연결되어 있고 얘한테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고장났어. 그러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인터넷이죠. 하나의 통신회선을 여러 사용자가 공유할 수 있으므로 회선 이용률이 높다. 뭐 같은 말이고 트래픽 양이 적을 경우뿐만 아니라 많을 경우에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패킷 교환 방식은 빠른 응답을 원하는 데이터 전송의 적절한 방식이다. 이 인터넷 방식이잖아요. 가상해선 방식과 데이터 그램 방식이 있다. 전송에 실패한 패킷의 경우 재전송이 가능하다. ARQ. 패킷 단위로 헤더를 추가하므로 패킷별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내가 사용자 데이터가 있는데 얘를 이제 쪼개잖아요. 쪼개는데 그래서 쪼갠 이 부분을 보내는 게 아니고 쪼갠 부분마다 이게 패킷이란 헤더를 붙여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 헤더를 붙여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붙인 만큼의 오버헤드, 여유 비트, 뭐 이런 것들이 뭐 오버헤드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쓸데없는 비트가 붙어야 되는 거죠. 자, 패킷만 기술의 표준 CCITT 규정 X.3 PAD가 문자형 비단말기에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변수들에 대한 규정이다. X.EO 패킷망에서 패킷형 단말기를 위한 DT, DC 사이의 접속 규격이다. X.EO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중요한 거지. X.28 문자형 비패킷 단말기와 PAD 간에 주고받는 명령과 응답에 대한 규정이다. X.29 패킷형 단말기와 문자형 이다. X.75 패킷만 상유 간의 접속을 위한 신호 방식 규정이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고 다른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가상해선 방식. 패킷을 전송하기 전에 미리 가상적인 경로. 자, 우리가 인터넷 보면 갈 수 있는 경로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가상적인 경로를 미리 확보하는 거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미리 이렇게 경로를 확보하는 거죠. 이게 회사 전송하는 방식으로 삽입 프리미나 오류 제어를 서브넷, 부 네트워크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데이터 그램 방식보다 오류가 적다. 또한 패킷의 송신 순서와 수신 순서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그램 방식에 비해 복잡하지 않다. 1번 보내면 1번이 먼저 도착하고 2번 보내면 나중에 보낸 그 데이터가 나중에 도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순서가 바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데이터 그램은 이 1번은 이쪽으로 가고 2번 이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순서가 역전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상해선 방식은 이 가는 경로가 똑같기 때문에 1번을 먼저 보내면 먼저 도착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런 말이죠. 단말기 상호 간의 논리적인
가상 통로 회선을 미리 설정하여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연결을 확립한 후에 설정된 경로를 따라서 패킷들을 순서적으로 운반하는 방식이다. 정보 전송 전에 제어 패킷에 의해 경로가 설정된다. 패킷의 발생 순서대로 전송된다. 통신이 이루어지는 컴퓨터 사이에 데이터 전송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보장된다. 별도의 홀 설정 과정이 있다는 것이 회선 교환 방식과 공통점이다. 전화기하고 공통점이라는 거죠. 미리 홀을 설정한다는 게. 자, 데이터그램 방식. 이게 진정한 이제 네트워크, 인터넷 방식이죠. 데이터 전송 시 일정 크기의 데이터 단위로 쪼개어 특정 경로에 설정 없이, 회선도 가상 회선도 쪼개는 건 마찬가지죠. 패킷으로 쪼개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특정 경로에 설정 없이, 얘는 경로 설정 없이 라우터에 전송되는 방식으로 패킷의 독립성을 부여하여 중간 노드에 문제가 발생하여도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방식이다. 따라서 목적지가 같은 패킷이라도 다른 전송로를 진행할 수 있어서 매우 융통성이 있고 소수의 패킷을 전송하는 경우에 유리하다. 데이터그램 패킷은 언제든 순서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수신 측에서 순서적으로 재조립해야 된다. 자, A가 1, 2, 3, 4를 보내요. 그래서 1번은 이 경로를 통해서 가는 거고 2번은 4번은 이 경로를 통해서 2번은 이 경로를 통해서 가고 4번은 이 경로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도착하는 시간이 패킷마다 틀릴 수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이 꼭 1, 2, 3, 4 순으로 상대방한테 도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1번, 4번, 3번, 2번 순으로 도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받는 쪽은 다시 얘를 재조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방식은 좋은 게 뭐냐면 여기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회할 수 있는 경로가 있기 때문에 항상 데이터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인터넷의 장점이죠. 그리고 이 경로를 설정해주고 예측해주고 경로를 설정해주는 부분이 라우터가 하는 거죠. 라우터는 네트워크 계층이고 IP를 통해서 어디로 보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IP를 통해서. 연결 경로를 설정하지 않고 인접한 노드들의 트래픽 사항을 감안하여 각각의 패킷들을 순서에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운반하는 방식이다. 패킷마다 전송 경로가 다르므로 패킷은 목적지의 완전한 주소를 가져야 된다. 패킷마다 IP 주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패킷마다. 네트워크의 사항에 따라서 적절한 경로로 패킷을 전송하기 때문에 융통성이 좋다. 내가 보냈는데 어떤 노드가 문제가 있어서 데이터를 보낼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노드를 경유해서 가시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보내고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좋은 거죠. 데이터그램 패킷 방식과 순서에 상관없이 여러 경로를 통해 도착한 패킷들은 수신 측에서 순서를 재정리한다. 해야 된다. 데이터그램 패킷 방식과 가상회선 패킷 방식의 비교. 데이터그램. 경로가 고정적이지 않다. 가상회선은 경로가 확보한 후 패킷 전송. 호호 설정이 필요 없다. 호호 설정이 필요해서 가상회선을 다 설정해야 되죠. 목적지 주소를 각각 부여한다. 목적지 주소를 패킷마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패킷마다. 이 헤더 부분에 IP를. 왜? 패킷마다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IP 주소를 알아야지만 도착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초기 설정이 필요하다. 얘는 초기에 한 놈만 IP 주소를 설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IP 주소 없이 갈 수 있다는 거죠. 목적지 주소를 초기 설정 시에 부여하죠. 한번 이게 링크가 설정되면 이제 IP가 필요 없잖아요. 링크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 발생 시 교환기에서 삭제한다. 오류 발생 시 교환기에서 지원한다. 오류 발생해도 교환기에서 복구한다는 거죠. 패킷 전송 순서가 바뀔 수 있다. 패킷 전송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 전송량이 적을 때 유리하고 전송량이 많을 때 유리하다. 북미식, 유럽식이다. 자, 오늘은 아주 긴 시간 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